위대한 항해가 시작된다. 대항해 시대 오리진. 유라시아 초원지대를 가로지르는 실크로드와 인도양을 가로지르는 바닷길, 고대부터 중세까지 세계 무역의 패권은 이 중심부를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 아시아의 거대 제국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옮겨 다녔습니다. 유라시아 서쪽 끝자락의 지중해 세계는 고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세계 무역망에 직접 연결돼 있었죠. 그러나 로마의 멸망 이후 1000년 오랜 중세시대 동안 지중해는 이슬람과 기독교 양 진영으로 분열되어 버렸습니다. 지중해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통로는 이슬람 세력이 장악했고 기독교 세계의 유럽인들은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못하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어 있었어요. 아시아의 무역 거점을 탈환하고자 십자군도 보내고 몽골의 데칸한테 편지도 보냈지만 실패! 판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전혀 새로운 세계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이게도 중세시대가 저물어가며 이런 희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전 세계의 바다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생각보다 훨씬 더 클지도 모른다. 세계의 바다가 연결돼 있다면 아시아에 직접 찾아가서 인도양 무역에 참여하고 이슬람 세력의 포위망을 붕괴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가설은 유럽 기독교 세계에서도 가장 변방이었던 서쪽의 이베리아 반도에서 처음으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막 이슬람 세력을 격퇴하고 등장한 신흥 세력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그 주인공이었죠. 14세기 말 유럽에서도 가장 변방에 위치한 소국 포르투갈이 가진 거라곤 수백 년간 단련된 전쟁 경험 그리고 지중해와 대서양 연안을 잇는 무역 네트워크 뿐이었습니다. 싸워서 빼앗고 배 타고 장사하고 그냥 나라 자체가 기사단이자 상단이었던 거예요. 이런 상업 기사단의 선봉장에 섰던 건 주왕 1세의 셋째 아들 엔히크 왕자였습니다. 엔히크는 1415년 북아프리카의 세우타를 정복해 지중해 무역에 거점을 마련하고 기세를 몰아 바로 옆에 탕헤르까지 공격하며 반격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여기서 참패를 하면서 일선에서 물러나 대서양 연안 도시 사그레스에 항해 학교를 설립합니다. 엔히크는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대서양 개척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랍의 삼각돛과 중국의 나침반, 유럽의 대포 등 첨단 기술을 한데 모아 새로운 배를 개발하고 수많은 탐험가들을 대서양으로 파견했어요. 그리고 이에 보답하듯 1420년 대서양의 마데이라 제도와 아소르스 제도가 발견됐죠. 그러나 남쪽의 아프리카 서해안에서는 좀처럼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13세기 말 보자도르곶과 까나리아 제도를 발견했던 제노바 상인들로부터 보자도르곶 너머에는 끓어오르는 바다와 거대한 바다 괴물이 도사리고 있다 라는 무서운 괴담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고 실제로도 많은 탐험대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연중 편서풍이 부는 유럽과 지중해에서는 해류 상관없이 연안을 따라 항해하면 그만이었지만 보자도르곶 남쪽부터는 무역풍지대 바람이 북동쪽에서 불어왔습니다. 거기다 아프리카 서해안은 해류마저 유럽과는 반대인 시계 방향으로 흘렀기 때문에 연안을 따라 항해한다는 기존의 상식으로는 내려갈 순 있어도 돌아올 순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포기를 모르는 엔히크 왕자는 끊임없이 탐험대를 파견했고 질 이아누스의 탐험대에 의해 1434년 이 벽이 깨지게 됩니다. 해류를 따라 대서양 멀리 나갔다가 무역풍을 거슬러 북상해 다시 편서풍을 타고 귀환에 성공한 거죠. 대양의 바람과 해류에 대해 깨달은 포르투갈은 엔히크 왕자가 죽은 뒤에도 끊임없이 남진하여 1480년대가 되면 서아프리카의 기니만과 중앙아프리카의 콩고 왕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487년 바르톨로메우 디아스의 탐험대가 아프리카의 남쪽 끝 희망봉을 발견하면서 대항해 시대의 서막을 연 선두주자가 될 수 있었죠. 한편 이탈리아 학자들 사이에서는 지구가 둥글다는 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토스카넬리 같은 학자들은 카나리아 제도로부터 5000km만 더 가면 중국과 일본에 닿을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제노바에서 직조공의 아들로 태어난 크리스토발 콜로는 이 학설에 깊이 영향을 받아 직접
직접 탐험을 기획하고 여러 나라 왕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후원자를 찾지 못하고 포르투갈에 머무르며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죠. 그도 그럴 게 해안을 따라 내려가면 되는 아프리카와는 달리 대서양 서쪽은 망망대해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저 끝없는 낭떠러지가 기다리는 세상의 끝이었으니까요. 그러던 1492년 에스파냐의 여왕 이사벨 1세가 콜론을 후원하겠다고 나섭니다. 포르투갈이 일찍이 신항로 개척에 나서 인도양의 입구를 발견한 시점, 이웃 국가 에스파냐는 이제 막 그라나다를 함락시키며 이슬람 세력을 격퇴한 상황이었는데요. 에스파냐를 구성하는 두 왕국 중 카스티아는 포르투갈과의 조약 때문에 남쪽 길이 막힌 상태였고, 아라곤은 오스만 제국에게 막혀 지중해 거점들을 잃어버리고 있어서 이제 가볼 수 있는 곳은 서쪽뿐이었던 거예요. 그라나다가 함락된 1492년 콜론은 에스파냐의 깃발을 걸고 대서양으로 나섰습니다. 까나리아 제도를 경유해 해류와 무역품을 타고 5주간의 긴 항해가 이어졌죠. 그리고 마침내 육지가 발견! 한 섬에 상륙하는 데 성공하고 그 섬에 산살바도르라는 이름을 붙이고 요새를 세운 뒤 돌아와 영웅이 됐습니다. 그곳은 카리브해의 바하마 제도, 아메리카라는 신대륙의 최초로 근대 국가의 발길이 닿은 거였어요. 그러나 막상 콜론은 신대륙을 발견해 놓고도 죽을 때까지 그곳이 아시아라고 믿었다는 거. 대서양의 끝을 발견한 포르투갈은 이제 인도로 가는 항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국왕 마누엘 1세는 바스코 다 가마를 대장으로 임명하여 1497년 두 척의 배를 파견했죠. 인도에 있다고 전해지는 기독교 왕국을 찾아 동맹을 맺을 것, 그리고 향신료 산지를 찾아 무역로를 개척할 것, 이 두 가지가 선단의 임무였습니다. 그렇게 같은 해 선단은 희망봉을 넘어 북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인도양에는 수천 년을 이어온 거대한 무역 네트워크와 견고한 제국, 노련한 상인들이 버티고 있었어요. 몇몇 원시 국가들과 정글, 사막뿐이었던 대서양 연안과는 난이도 자체가 달랐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이슬람 상인들이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고, 다가마의 선단은 머나먼 변방에서 온 이교도들로서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했죠. 몬바사 북쪽의 도시 말린디에서 간신히 항해사를 영입한 다가마는 1498년 중반이 돼서야 비로소 인도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되고, 한 달여의 추가적인 항해 끝에 비로소 인도의 거대 무역항 캘리컷에 도착하게 됩니다. 로마의 멸망 이후 최초로 기독교 세계가 인도와 연결되는 대사건. 현지에 체류하던 북아프리카 출신 아랍인들이 포르투갈인들을 보고는 놀라서 "너놈들이 여길 어떻게 왔냐?" 라고 물었을 정도였습니다. 다가마의 일행은 기독교인과 향신료를 찾으러 왔다 라고 대답했다고 전해지죠. 아쉽게도 인도에 기독교 왕국은 없었지만 향신료는 소문대로 가득했습니다. 다가마는 상인들로부터 향신료를 있는 대로 사모아 선박을 꽉꽉 채웠어요. 그러고는 캘리컷의 왕 자모린을 찾아가 접견하고 3개월간 머무른 뒤 다시 배에 올랐죠. 다음 해인 1499년 다가마의 선단이 마침내 귀환에 성공하고 지중해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한 번의 항해로 그동안 잃은 모든 손해를 메꾸고도 남을 만큼의 막대한 이윤이 남았고, 이제 명실상부 인도로 가는 항로가 열렸다는 게 확실해졌죠. 이슬람 왕조들과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무역망은 격변의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인도양의 강력한 제국들은 광활한 내륙 지방에서 거대한 육상 전력을 운용했지만 이와 반대로 강력한 함대를 육성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덕분에 오로지 함대에 몰빵했던 포르투갈은 1500년대로 들어서며 인도양의 여러 무역 요충지들을 점령하고 향신료 무역으로 큰 수익을 내기 시작했죠. 한편 에스파냐는 대서양 건너편의 아메리카에서 별 이득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원주민 제국들에겐 강력한 군대도 견고한 해상 무역망도 없었기 때문에 정복하기는 쉬웠지만 대신 딱히 가지고 갈 만한 교역품도 없었거든요. 포르투갈과의 조약으로 인해 서쪽으로만 가야 하는 입장. 아시아와 인도양에서 막대한 보물을 가지고 오는 포르투갈이 부럽기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페르난도 데 마가야네스라는 인물이 이 상황을 타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포르투갈
포르투갈 출신으로 포르투갈 함대가 말라카를 정복할 때 참여했던 마가야네스는 향신료의 주산지인 몰루카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아무래도 아시아의 끝인 것 같은데 지구가 둥글다는 건 팩트니까 결국 아메리카에서도 서쪽으로 더 가다 보면 몰루카 제도에 닿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였어요. 에스파냐로 국적을 옮긴 마가야네스는 카를 5세에게 이 계획을 승인받는 데 성공! 1519년 2년간 항해할 수 있는 물자를 싣고 5척의 배와 함께 출항했습니다. 대서양의 동쪽 끝이 희망봉이라면 서쪽 끝도 그 정도 위도에 있을 거라 생각했던 마가야네스는 라플라타 강을 해협이라고 생각해 거슬러 오르다가 실패, 남쪽으로 더 내려가 마침내 대서양의 서쪽 출구인 마젤란 해협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역방향으로 흐르는 해류와 편서풍을 뚫는 과정에서 두 척의 배와 많은 선원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빠져나온 곳에서 지구 최대의 대양 태평양을 발견! 14주 동안 끝나지 않는 항해를 계속한 끝에 마침내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몰루카 제도에서 쓰던 말이 통하는 걸 보고 마가야네스는 여기가 아시아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무모하게 현지 세력들의 싸움에 가세했다가 전사하게 되고 남은 여정은 생존한 선원들이 계속 이어나가게 되죠. 1522년 9월 생존자들이 에스파냐로 돌아오면서 인류 최초의 세계 일주 항해가 완수됐습니다. 이 항해를 기점으로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이 실증됐고 세계의 바다는 하나로 연결됐어요. 대항해 시대라는 인류사의 변곡점은 이런 포부를 가졌던 선구자들을 통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대항해 시대를 만든 건 각각의 야망을 위해 몸을 던진 개인들이었습니다. 이름을 남기지 못한 수많은 탐험가들과 상인들, 군인들과 해적들이 무역의 중심축을 옮기고 세계사를 하나로 통합한 주역들이었다는 것이죠. 대항해 시대 오리진! 우리들의 어린 시절 저절로 세계 지도를 외우게 만들었던 그 게임이 모바일과 PC, 크로스 플랫폼으로 돌아옵니다. 요동치는 16세기의 대항해 시대 속으로 뛰어들어 수많은 플레이어들과 함께 모험을 만들고 역사적인 인물들과 교류하며 세계를 탐험할 수 있어요. 실제 지구를 320분의 1로 축소해 만든 맵 위에서 3년간의 실제 날씨 빅데이터로 구현한 조류와 날씨를 이용해 항해하고 모바일과 PC 어디에서든 멀티 플랫폼으로 접속할 수 있는 대항해 시대 오리진! 오늘 영상에서 등장한 역사적 인물들도 고용할 수 있는 캐릭터로 구현 중이라고 합니다. 지식 해적단과 함께 사전 예약부터 하고 이번엔 지식은 물론 후추, 정향, 육두구까지 찾으러 가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중학교 시절 대항해 시대를 하며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그럼 숨겨진 지식을 약탈하러